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이론 시험. 특히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맞아요. 혼자 준비하시면 좀 막막할 때가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네이버 블로그 있잖아요. 네네. 그 블로그 자료 괜찮죠? 거기에 올라온 25년 4회차 기출 문제 중에서요. 딱 9번부터 15번까지 7문제만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 문제들이 또 중요한 개념들을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그렇죠. 혼자서는 좀 알쏭달쏭했던 부분들 오늘 저희랑 같이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보시죠. 네, 좋습니다. 단순히 답만 외우는 게 아니고요. 그 문제가 뭘 묻는지, 그 근본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원리 이해. 오늘 목표는 이 7문제 통해서 관련 이론들 확실히 다지고 여러분 독학길에 좀 도움이 되어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첫 문제는 9번입니다. 전류 순시값 식이 주어졌네요. IT는 200 루트 2 사인 120 파이 t 플러스 파이 2 암페어. 이걸 벡터로 나타내라. 네, 그렇죠. 보기를 보니까 뭐 J200도 있고 그냥 200도 있고 이게 삼각함수랑 복수수가 나오니까 처음 보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맞아요.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 교류 신호,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하잖아요. 네네. 이걸 계산하기 쉽게 고정된 값, 복소수 벡터, 그러니까 페이저라는 걸로 바꾸는 방법을 아느냐 이거죠. 페이저 변환이요? 네, 페이저를 쓰면 교류의 크기랑 위상, 이걸 하나의 값으로 딱 표현할 수 있어서 계산이 아주 편해지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저 식에서 뭘 봐야 하나요? 자, 식을 보시면 200 루트 2, 이게 사인 함수 앞에 곱해져 있죠. 이게 바로 전류의 최대값입니다. 파역이 가장 높이 올라가는 지점이요. 200 루트 2가 최대값? 근데 우리가 보통 220볼트 이렇게 얘기하는 건 최대값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실효값이라고 하죠. 교류가 실제로 일을 하는 평균적인 크기, 뭐 그런 개념이에요. 네네. 정연파, 그러니까 사인파에서는요. 이 실효값이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값이거든요. 아하, 그럼 이 문제에서는 200 루트 2 나누기 루트 2니까. 그렇죠. 200암페어가 되는 거죠. 보기 2번의 200이 바로 이 실효값이고요. 실효값 200 찾았고 그럼 벡터로 나타내려면 위상도 알아야 하잖아요. 네, 위상은 사인 함수 안쪽을 봐야 돼요. 시간 t랑 곱해진 항 120파이 t 뒤에 더해진 상수항. 플러스 파이 바이 2. 네, 그 플러스 파이 바이 2가 위상입니다. 라디안 값인데 각도로 바꾸면 90도죠. 플러스 부호는 기준보다 위상이 90도 앞선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크기는 실효값 200이고 위상은 플러스 90도인 교류다. 이 말이네요. 정확합니다. 이제 이건 페이저, 즉 복소수 벡터로 표현하면 되는 거죠. 네. 극형식으로는 200의 각도 90도, 그러니까 200 랭글 90도 이렇게 쓰는데 보기에는 직각좌표 형식, 그러니까 A 플러스 JB 꼴로 나와 있잖아요. 네, 맞아요. J200 이런 식으로. 그럼 변환해야죠. 공식이 크기 곱하기 코사인 위상 플러스 J 사인 위상이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입하면 200 곱하기 코사인 90도 플러스 J 사인 90도. 근데 코사인 90도는 0이고 사인 90도는 1이니까 200 곱하기 0 플러스 J1. 그럼 J200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 J200이 되는 겁니다. 이야, 그렇군요. 아까 그 블로그에서도 계산기 쓰는 팁 있던데 공학용 계산기 복소수 모드 쓰면 200 누르고 각도 기호 누르고 90 누르면 바로 200i, 그러니까 J200 나온다면서요? 네, 그렇죠. 계산기 익숙해지면 훨씬 빠르죠. 근데 손계산 원리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페이저 변화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라서요. 네, 꼭 기억해야겠네요. 자, 그럼 바로 10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용어 정의 문제예요. 교류의 파역률이란 무엇인가? 파역률. 보기에는 실효값, 평균값, 최대값 이런 것들의 비율들이 나와 있네요. 네, 파역률, 폼 팩터. 이건 말 그대로 파형의 모양, 폼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실효값을 평균값으로 나눈 값이에요. 실효값 나누기 평균값. 네, 파형률 이퀄 실효값 평균값 이거죠. 이 값이 파형이 뭐랄까 뾰족한지 아니면 좀 뭉뚝한지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답이 나왔네요. 3번 실효값, 평균값. 이게 근데 왜 중요한 거예요? 파역률 값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주 쓰는 정연파 있잖아요. 사인파.
그건 파형률이 약 1.11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네모난 구형파는 딱 1.0이고요. 세모난 삼각파는 약 1.15예요. 이니까 값만 봐도 대충 이건 어떤 모양이겠구나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아, 모양을 알려주는 숫자군요. 네. 그리고 뭐 정류회로 같은 데에서 교류를 직류로 바꿀 때 그 변환된 직류값이랑 원래 교류 에너지, 시료값 관계 따질 때도 쓰이고요. 정의 자체를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 시료값 나누기 평균값,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네, 시료값 평균값 꼭 기억하겠습니다. 자, 다음 11번은 전지 문제입니다. 알칼리 축전기의 대표적인 축전지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2차 전지는 전지 문제네요. 보기에 망간 전지, 산화은 전지, 니켈 카드뮴 전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문제에서는 키워드가 두 개 있어요. 놓치면 안 되는 거. 키워드요? 네, 첫째는 알칼리 축전기. 그러니까 전해액으로 알칼리성 용액을 쓴다는 거. 둘째는 2차 전지. 2차 전지 충전해서 다시 쓰는 거 말씀이시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편의점에서 사는 그런 동그란 건전지 같은 건 대부분 한 번 쓰고 버리잖아요. 그건 1차 전지고요. 네, 그럼 보기에서 찾아보면 망간 전지나 산화은 전지는 걔네들은 대표적인 1차 전지죠. 주로 근데 4번 니켈 카드뮴 전지, NiCd 이게 바로 알칼리성 전해액을 쓰면서 충전해서 다시 쓸 수 있는 대표적인 2차 전지입니다. 니켈 카드뮴. 예전에 충전지에 많이 쓰였던 것 같은데? 맞아요. 뭐 예전 충전식 드릴이라던가 워크맨 같은 데 많이 쓰였죠.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3번 페이퍼 전지는 좀 특수한 경우고요. 그렇군요. 키워드 알칼리랑 2차 전지 딱 두 개 잡고 보니까 답이 보이네요. 좋습니다. 자, 이제 12번. 여기서부터 좀 재밌어질 것 같은데요. 자기 인덕턴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네, 인덕턴스 중요하죠. 보기에 1. 자속에 비례한다. 2. 권수에 비례한다. 3. 자로 길이에 반비례한다. 4. 유전율에 비례한다. 이런 설명들이 있어요. 자기 인덕턴스, L이라고 쓰죠. 이건 코일 같은 거에 전류가 변화할 때요. 그 변화를 방해하면서 에너지를 자기장 형태로 저장하는 능력이에요. 이 문제 푸는 핵심적인 통찰은 뭐냐면요. 네. 인덕턴스는 근본적으로 자기적인 성질이라는 거. 그리고 이건 물질의 투자율, 뮤하고 코일의 구조, 그러니까 가문 횟수 N, 길이 L, 단면적 A 이런 걸로 결정된다는 점이에요. 자기적인 성질. 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공식이 바로 L 이꼴 뮤 N, AN 제곱 L 중에 단위는 헨리고요. 공식 L 이꼴 뮤 N 제곱 L. 이걸로 보기를 따져보면 되겠네요. 뮤가 투자율, A가 단면적, N 권수, L 자로 길이. 그렇죠. 자, 보기 3번. 자로의 길이에 반비례한다. 공식에서 L이 분모에 있으니까 맞는 설명이죠. 네. 2번. 권수에 비례한다. 공식 보면 N의 제곱, N2에 비례하죠, 사실은. 제곱이네요. 네, 엄밀히는 제곱인데 뭐 권수가 커지면 L이 커지는 관계 자체는 맞으니까 기능사 시험에서는 그냥 맞는 설명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 너그럽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1번. 자속에 비례한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하나요? 저 공식에는 자속이 없는데. 이건 인덕턴스의 다른 정의식 L 이꼴 N 파이 I 이걸 생각하면 돼요. 파이가 자속이거든요. 전류 I가 일정할 때 자속 파이가 커지면 L도 커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이것도 맞는 설명으로 봅니다. 그럼 남은 건 4번. 유전율에 비례한다인데요. 아까 공식 L 이꼴 뮤 N 제곱 L에는 자기적 성질인 투자율 뮤만 있었잖아요. 유전율은 없었고요. 바로 그겁니다. 정확해요. 유전율 엡실론은 전기를 얼마나 잘 유전시키냐, 그러니까 전하를 저장하는 능력, 즉 커패시턴스 C랑 관련된 값이거든요. 커패시턴스 공식 C 이꼴 엡실론 A D에 나오는 그거. 네, 맞아요. 인덕턴스 L은 자기장을 만드는 능력과 관련되니까 투자율, 뮤의 영향을 받는 거고요. 따라서 자기 인덕턴스는 유전율에 비례한다는 설명은 명백히 틀린 거죠. 와, 정답은 4번입니다. 이처럼 자기적 특성 뮤 L하고 전기적 특성 엡실론 C를 절대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야, 공식 하나로 딱 정리가 되네요. 인덕턴스는 자기장 친구, 커패시턴스는 전기장 친구. 확실히 구분해야겠어요.
자, 13번은 다시 회로 이론입니다. RLC 직렬 회로의 임피던스 Z의 크기를 묻는 문제군요. 네, 임피던스. 루트 안에 뭐 R제곱이랑 리액턴스 항들이 막 더해지고 빼지고 좀 복잡해 보이는 보기들이 있어요. 임피던스 Z. 이건 교류 회로에서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종합 저항.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직류의 저항 R이랑 비슷한 역할인데 근데 교류에서는 코일이랑 커패시터도 저항처럼 작용하잖아요. 주파수에 따라서. 그쵸. 그 코일 L하고 커패시터 C가 만드는 교류 저항 성분, 그걸 리액턴스 X라고 부르죠. 네, 코일은 유도성 리액턴스 XL, 커패시터는 용량성 리액턴스 XC. 맞습니다. RLC가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서는요. 전체 임피던스 Z를 복소수로 표현하면 저항 성분 R하고 전체 리액턴스 성분 XL, XC를 합쳐서 Z는 R 플러스 J, XL, XC 이렇게 돼요. 아, XL은 플러스 J방향, XC는 마이너스 J방향이라 빼주는 거군요. 네, 그렇죠. 서로 방향이 반대라서 상쇄되는 형태로 나타나요. 자, 근데 문제에서는 임피던스의 크기를 물었잖아요. 네, 크기. Z, 이거요. 복소수의 크기는 벡터의 길이랑 같은 개념이에요. 실수부 R하고 허수부 XL, XC를 각각 밑변과 높이로 하는 직각 삼각형의 빗변 길이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 피타고라스 정리. 그렇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임피던스 Z의 크기, Z는 루트 안에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이 되니까 루트 R제곱 플러스 XL 마이너스 XC 제곱 이렇게 됩니다. 아하, 루트 안에 R제곱 더하기 XL-XC의 제곱. 보기 중에서 이 형태가 정확히 2번 루트 R제곱 플러스 XL-XC의 제곱이네요. 이야, 이 공식 진짜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RLC 직렬회로 임피던스 크기 구하는 공식은 뭐랄까 교류회로 해석의 거의 알파벳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자주 쓰이니까 반드시 이해하고 외우셔야 합니다. 네, 꼭 외우겠습니다. 자, 이제 계산 문제로 넘어가 보죠. 14번입니다. 자기 인덕턴스가 각각 L1은 50mHz, L2는 80mHz, 그리고 둘 사이의 상호 인덕턴스가 M은 60mHz인 두 코일이 있답니다. 네, 코일 두 개네요. 누설 자속은 없다고 가정하고 이 두 코일을 가동 접속했을 때 합성 인덕턴스 mHz는 얼마일까요? 자, 두 코일이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요. 한쪽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병할 때 생기는 자기장이 다른 쪽 코일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쪽 코일에도 전압이 유도되는데 이 상호작용 정도를 나타내는 게 바로 상호 인덕턴스 M입니다. 아, 서로 영향을 주는 정도군요. 네. 근데 이 두 코일을 어떻게 연결하냐에 따라서 전체 인덕턴스가 달라져요. 문제에서는 가동 접속이라고 딱 알려줬네요. 가동 접속.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가동 접속은요. 두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각각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같은 방향이 되도록, 그래서 전체 자기장이 더 세지도록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아, 서로 힘을 합치는 거네요. 그렇죠. 마치 두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밀어주는 것과 같아요. 이때 합성 인덕턴스 L은 각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 L1, L2를 더하고 거기에 상호 인덕턴스 M의 2배를 더해줍니다. 아, 더하기 2M. 공식이 L 이꼴 L1 플러스 L2 플러스 2M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반대로 서로 방해하게 연결할 수도 있나요? 당연하죠. 자기장이 서로 상쇄되는 방향으로 연결하는 걸 차동 접속이라고 해요. 아, 차동 접속. 네. 네. 그때는 서로 방해하니까 합성 인덕턴스가 L 이꼴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M이 됩니다. 마이너스 2M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가동인지 차동인지 이 단어를 정확히 보고 공식을 잘 써야 돼요. 그렇군요. 그럼 이 문제는 가동 접속이니까 L 이꼴 L1 플러스 L2 플러스 2M 값들을 넣어보면 L1은 50, L2는 80, M은 60이니까 네. L 이꼴 50 플러스 80 플러스 2 multiply 60 equal 130 플러스 120. 아, 250 mH/S네요. 보기 3번 250가 정답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산 자체는 간단한데 가동 접속과 차동 접속의 의미 그리고 공식을 정확히 아는 게 핵심이죠. 좋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문제네요. 15번. 자기 저항식으로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네, 자기 저항 RM
분자 분모에 뭐 자로 길이 L, 투자율 뮤, 단면적 A 이런 것들이 막 조합되어 있어요. 1번은 L 뮤 제로 뮤 R A, 2번은 뮤 제로 뮤 R A 나누기 L 이런 식이에요. 자기저항 RM은 이건 이름 그대로 자기 회로에서 자속, V, 그러니까 자기력선 묶음이 흐르는 걸 얼마나 저항하는지, 얼마나 방해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그럼 전기 회로의 전기 저항 R이랑 비슷한 건가요? 오, 정확합니다. 완벽하게 대응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정말 쉬워져요. 전기 저항 R 공식이 R은 로 L A잖아요. 로는 고유 저항이고 L은 길이, A는 단면적, 자기 저항도 이런 형태인가요? 네, 놀랍도록 비슷해요. 자기저항 RM의 기본 공식은 RM은 L, 뮤 A입니다. L 나누기 뮤 A. 네, 여기서 L은 자기력선이 지나가는 길, 즉 자로의 길이고요. A는 그 길의 단면적, 그리고 뮤는 그 길을 이루는 물질의 투자율이에요. 자기력선을 얼마나 잘 통과시키냐 하는 정도죠. 그렇군요. 투자율 뮤는 보통 진공 투자율 뮤 제로랑 비투자율 뮤 R 곱으로 나타내잖아요. 뮤는 뮤 제로 뮤 R. 맞아요. 그래서 자기저항 공식을 좀 더 풀어서 쓰면 RM은 L, 뮤제로, 뮤R, A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공식을 보니까 전기 저항처럼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는 반비례하네요. 그리고 전기 전도율 같은 거 대신에 자기 투자율이 분모에 들어가는 거고요. 보기 중에서 이 형태는 정확히 1번. L, 뮤제로, 뮤R, A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전기 회로의 오음의 법칙, V는 I야 있잖아요. 네. 자기 회로에도 똑같이 홉킨슨의 법칙이라고 해서 기자력 F는 자속 V, 자기저항 RM, 이게 성립해요. 이 유사성을 기억하시면 자기저항 개념이랑 공식을 훨씬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자기저항이 크면 같은 힘, 기자력을 줘도 자속이 잘 못 흐르는 거죠. 와, 전기 저항이랑 비교하니까 확 와닿는데요. 자, 이렇게 9번부터 15번까지 7문제를 다 살펴봤습니다. 와, 교류 페이저 변환부터 파형률, 2차 전지, 자기 인덕턴스 특징, RLC 임피던스, 코일 접속, 자기 저항까지 정말 핵심 개념들이 꽉 차 있었네요. 네, 그렇죠. 오늘 다룬 내용들 통해서 몇 가지 핵심 학습 포인트를 좀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혼자 공부하실 때 좀 지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첫째는요, 교류의 기본 언어를 꼭 마스터하셔야 해요. 실효값, 위상, 그리고 이걸 합쳐서 표현하는 페이저. 이건 교류 회로 해석의 그냥 시작입니다. 관련 계산 꼭 익숙해지셔야 하고요. 9, 10, 13번 관련. 네, 페이저 중요하죠. 둘째, 주요 공식은 원리랑 같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요. 자기 인덕턴스 L, 임피던스 Z, 자기저항 RM 같은 핵심 공식들 있잖아요. L이퀄 뮤 NA 스퀘어 L, Z는 R 플러스 J의 XL-XC의 크기, RM은 뮤 A분의 1. 이런 거 강문자가 뭘 뜻하는지, 왜 하필 이런 모양인지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12, 13, 14, 15번 관련. 특히 L하고 C 공식을 비교하면서 뮤랑 엡실론 역할 구분하는 거, 이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뮤와 엡실론 구분 중요하죠. 셋째, 용어정의나 분류 문제는 기본 점수다. 파형률이 뭐냐, 2차 전지 골라라 이런 거요. 이런 건 비교적 쉽게 점수 딸 수 있으니까 개념 정리 꼼꼼히 하셔야 합니다. 10, 11, 12번 관련. 네, 꼼꼼하게. 넷째, 계산 실수 줄이는 연습이 필수입니다. 아는 공식인데 계산 틀려서 점수 놓치면 너무 아깝잖아요. 복소수 계산이나 그냥 공식 대입 문제, 계산기 잘 활용하시고 꾸준히 연습하셔야 돼요. 9, 13, 14번 관련. 맞아요. 계산 실수 정말 조심해야죠. 마지막으로 기출문제는 정말 보물창고입니다. 오늘 저희가 한 것처럼 이렇게 풀면서 풀다 보면요. 어떤 개념이 어떤 식으로 자주 나오는지 그 패턴이 보여요. 이걸 파악하면 공부할 때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겠죠?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네, 오늘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 문제풀이를 같이 따라오시면서 혼자 공부할 때 느꼈던 막막함이 조금이라도 좀 덜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가 이런 원리였구나,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좀 더 가깝게 느껴지셨기를 바라고요. 꾸준히 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점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저희가 분석한 이런 공식들, 개념들이요. 이게 단순히 시험 합격만을 위한 지식일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아닙니다.
교류회로, 임피던스, 인덕턴스, 자기저항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자격증 따고 현장에 나가시면 만나게 될 그 모든 전기 시스템들, 뭐 모터나 변압기, 전력성 같은 것들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근본적인 언어예요. 아, 정말 그렇네요. 지금 배우시는 이 지식들이 진짜 세상을 움직이는 핵심 원리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공부에 좀 더 깊은 의미도 찾고 동기부여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와, 정말 의미 있는 마무리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학습 여정에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